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이금희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펴낸 우리 편하게 말해요입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는 아나운서이자 레전드 방송인인 이금희가 34년의 내공을 담아 말하기의 태도와 기술을 전하는 책입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테크닉이 아니라 태도로 접근하는 독보적인 진행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그녀 앞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술술 털어놓으며 무장해제됩니다. 더욱이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들,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마주할 때 방송인 이금희의 능력은 더욱 돋보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진실한 이야기를 들어온 아나운서이자 18년 동안 진행한 아침 토크쇼에서만 23,400명 이상, 그 외 방송을 포함해 약 3만 명 가까운 이들을 인터뷰한 레전드 방송인인 그녀가 지금까지 익혀온 말하기의 태도와 기술을 이 책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또한 삶과 말하기에 대해 막막함을 가진 이들을 향한 격려와 조언도 이 책에 빼곡히 담아냈습니다. 레전드 방송인 이금희의 마음을 여는 말하기 노하우. 이 책을 통해 말 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현대인들을 위한 그녀의 말하기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 편하게 말해요. 이금희 지음 1장. 잘 듣는 것만으로도. 언어는 존재의 집. You are what you eat. 영어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겠습니다. You are what you say. 당신의 말이 곧 당신입니다. 프랑스의 유명 미식가가 그랬다죠. 당신이 먹은 것을 말해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마찬가지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을 들려주세요. 그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죠. 필요한 순간에 해야 할 말을 적절하게 하고 싶으시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말이 알려준다고 하니 더욱더 그럴 테죠.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운가요? 말하는데 자신감이 없나요? 당연합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준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웅변 학원이 동네마다 있었습니다. 웅변대회가 학교마다 있었으니까요. 목청을 높여서 소리를 질러야 귀를 기울이던 시대였나 봅니다. 이 연사 두 손 모아 외칩니다. 어린이 웅변가들은 방공이념을 소리 높여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웅변을 하고 웅변대회가 열린다면 어떨까요? 잠깐 흥미를 느낄지는 몰라도 누구나 참여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웅변의 시대는 저물었고 지금은 대화의 시대니까요. 웅변학원 말고 조곤조곤 말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생각해 볼까요? 우선 우리가 놓치는 것부터요. 말을 하려면 먼저 들어야 해요.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영어를 배울 때 어땠는지 떠올려 보세요. 알파벳을 외우고 단어를 익힌 후에 문장을 만듭니다. 스피킹을 하려면 리스닝부터 해야 했죠.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아기는 무엇을 할까요? 엄마가, 아빠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죠.
말하기 위해 듣는 겁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나마 영어를 익히면 팝송을 들으며 이해해 보려고, 할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단어 하나라도 귀에 들리면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우리말을 할 때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말할 수 있다는 명제를요. 우리말이든 영어든, 아니 모든 언어가 그렇습니다. 잘 듣지 않고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되뇌는 모노드라마, 연극의 독백이나 방백이 아니고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말을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죠. 상대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알 수가 있고요. 잘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만남, 이를테면 소개팅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애프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요즘 그 사람의 관심사를 물어본 다음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을 잡게 될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의 기본 속성은 바로 관계와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이야기 나누고 정보를 주고받는 것은 생존의 문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요소였죠. 한 언어 연구학자는 호모 나렌스로 인간을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이야기하려는 본능이 있고 이야기로 사회를 이해하는 존재라면서요. 하지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이좋은 친구나 가족도 늘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목마릅니다. 연애가 좋은 게 그것 아닌가요? 소소한 내 이야기도 주의 깊게 듣고 열렬히 반응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연애의 끝은 이런 데서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나. 그러니 귀를 열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관계의 시작이자 끝일지도 모릅니다. 사적인 관계뿐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좋은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게다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절로 생기거든요. 지금은 돌아가신 대통령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송 종사자 간담회 자리에서 그분은 10명 남짓한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한 사람씩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자한 미소를 보여주셨어요. 더러 메모도 하셨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나지막한 첫인사와 끝인사 말고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에서 말은 곧 권력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목소리가 크고 말이 길어집니다. 사장님의 하염없는 말씀을 꾹 참으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짧은 막내는 자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영부인은 그 자리에 막내 격이었던 저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셨어요. 원래 호감이 있었지만 그 만남 이후 저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분이라면 믿을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반대의 경우는 이미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시죠?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 중에서 그런 분은 꼭 계시니까요. 라디오 생방송을 하다 보면 퇴근길 직장인들이 제일 많이 언급하는 분이 우리 부장님입니다. 우리 부장님은 왜 꼭 퇴근 5분 전에 일거리를 던져주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내 말을 건성으로 들으실까? 우리 부장님은 왜... 부장님들, 지금 후배의 입을 막고 계시는 겁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그 부서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빠지고 있을 겁니다. 말을 이야기하겠다는 책의 첫 글이 잘 들어야 한다라니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너나 없이 마스크를 쓰고 상대방을 대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답은 짐작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온몸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스크를 뚫고도 전달됩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넘어서도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말을 잘 듣고 나서야 당신은 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도 말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요. 당신의 집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종알거리고. 말을 잘하고 싶다는 욕구는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자라오면서 저는 말을 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인가 싶었어요. 말은 누구나 하는 것 아닌가? 태어나 옹알이를 하고 엄마 아빠를 부르며 입을 떼고 그러면 누구나 말을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며 알게 되었어요. 발표하러 나온 자리에서 시종일관 염소 목소리를 내는 학생을 보면서 생방송 도중에 너무 떨려 졸도하는 출연자를 눈앞에서 보면서요. 심지어 주부 리포터로 나온 분은 갑자기 대본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A4 용지보다 더 큰 B4 용지에 2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출력을 해드려도 안 보인다고요. 말을 하는 것,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남에게 전달해 이해시킨다는 것이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북콘서트에서 사회를 본 후 뒤풀이에 합류한 날이었어요. 제 앞자리에 앉은 가수의 매니저가 느닷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 믿고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방송이나 공연을 진행하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늘 편안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온 사람들이 모두 나를 좋아할 거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뭐라 답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 생각해보니 저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분들을 믿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하고 말이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심이나 불안이 올라온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하거나 말을 망쳐서 비난을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적은 없었어요. 실수해도 할 수 없지. 망쳐도 괜찮아. 스스로 세뇌하기도 하고 배짱이 두둑하기도 해서겠죠. 하지만 생각해볼수록 그뿐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 되짚다 얻은 결론은 원체험이었습니다. 원체험이란 어떤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아 어떤 식으로든 구애를 받게 되는 유년 시절의 경험이라죠. 가족 상담 쪽에서는 원가족을 중요시한다고 해요. 출가하기 이전 원래 가족 말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키우면 부모, 나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형성되죠. 그런데 자녀에 대한 나, 부모의 태도에는 어린 시절 원가족 안에서 겪은 경험이 반영된다는 겁니다. 엄한 아버지 밑에서 통제받으며 자란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하려 하는 것 말이죠. 그와 비슷하게 원체험이 말하기의 기본적인 태도를 결정한다고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딸 5 중 넷째로 태어난 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나 봐요.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에 다닐 수는 없었지만 담 넘어 유치원 수업을 쳐다보며 곧잘 따라하곤 했고요. 아이들이 율동을 하면 저도 하고 노래를 부르면 따라서 불렀죠. 이런 저를 안쓰럽게 여긴 어머니가 초등학교에 일찍 들여보냈어요. 만으로 6살의 초등학생이 된 저는 신이 났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수업은 유치원과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학교 종이 울리면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그날 하루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중계방송했습니다. 선생님 말씀,
아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계속 말했죠. 해도 해도 끝나지 않는 학교 이야기는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졌습니다. 밥 먹을 때 말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라는 옛말을 믿었던 아버지가 그만 좀 떠들고 밥이나 먹으라고 하면 어머니가 넌지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놔두세요. 재밌잖아요. 뭐 그리 재미있었겠어요. 아이들 학교 생활이 다 거기서 거기였겠죠. 게다가 제 위로 언니 셋이 먼저 학교도 다니고 졸업까지 했으니 어머니로서는 다시 보기 재방송을 틀어놓은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만하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사를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겠네요. 제 위로 태어났던 돌베기를 잃은 어머니는 유독 저에게 신경이 쓰였답니다. 지금과는 달리 유아 시절에는 너무 작고 약골인데다 병치레가 심해서 한밤중에 저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또다시 아이를 잃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던 어머니로서는 목숨을 부지하고 자라난 것도 다행, 학교를 들어간 것도 다행인 셈이었죠. 그러니 제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귀엽고 재미있었을 겁니다. 덕분에 저는 아주 좋은 말의 원체험을 갖게 된 셈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울엄마가 재미있게 들어준다. 아이에게는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었겠죠. 그렇게 날마다 종알거리고 보고를 하면서 말하기가 조금씩 늘었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 믿음이 자라났을 겁니다. 엄마처럼 사람들도 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을 거야. 그런 믿음이 저를 아나운서로 만든 것 같습니다. 듣기의 힘, 특히 원가족 내에서 하게 되는 원체험인 경청은 이렇게 힘이 셉니다. (27분 30초) 27분 30초 경청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티타임에서요. 저는 22년 6개월 동안 모교 강단에 섰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티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업이 아니고요.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매주 과제를, 그것도 녹록치 않은 것들로 내주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학생들이 순했던 건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3, 4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매 시간 촘촘하게 채우고 매주 과제를 내주었는지 그 까닭을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겸임교수, 방송 경력이 10년이 넘은 데다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는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았습니다. 그걸 들키기 싫었던가 봅니다. 5년이 흐르고 6년이 되면서 깨닫게 되었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며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교, 우리 학부에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니 이론은 그분들이 가르쳐 주실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다짐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바라는 것,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선생이 아니라 선배인 저를 원할 것 같았습니다.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먼저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테니까요. 그래서 7년째 되던 해부터 학생들과 1대1로 면담을 하기 시작했고 티타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학교 앞 조용한 커피숍에서 학생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겸임 교수는 따로 연구실이 없으니까요. 10년 넘는 세월이었으니 애용하던 커피숍이 폐업해서 장소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던 커피숍에는 커피 머신 바로 앞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어요.
주문받는 소리며 우유를 데우는 스팀 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원탁에 놓인 미니 스탠드 불빛이 따스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어요. 처음에는 20분씩 만나다가 시간이 짧은 것 같아 1시간으로 늘렸는데 너무 길어서 서로 힘들어지자 30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수와 따로 만나는 걸 불편하게 여기는 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에게 30분의 데이트를 청합니다. 어떤 이야기든 좋으니 선배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저와 나누시면 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하자니 나보다 더 걱정하실 것 같아 망설여지는 이야기. 제가 부모님만큼 걱정하지는 않겠죠. 선배에게 의논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이야기.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이렇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은데 나와 경험이 비슷하니까 도움이 안 될 듯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저랑 하면 돼요. 만나기 하루 전에 메일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힘이 나는지. 메일을 쓰다 보면 스스로 정리도 될 거예요. 고작 서너 줄 적어서 보내는 학생도 있었지만 A4 용지로 11장을 쓴 학생도 있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 웃다 가기도 했지만 눈물부터 흘리기도 했습니다. 대부분 시간을 잘 지켰지만 저를 2번이나 바람맞힌 학생과 3번째야 만나게 된 적도 있었고요. 30분 동안 얘기를 나눈 후 신기하다는 듯 어른하고 둘이서 대화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하기 전까지 15년 동안 1,500명 남짓 만나다 보니 커피값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앉은 자리에서 67명의 이야기를 연달아 들을 때면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15년이나 계속했을까요? 배우는 게 많아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게 되고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진행하던 생방송 프로그램에 매주 나오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학생들과 일일이 만나는 게 힘들기는 하겠지만 금이님의 표정과 눈빛을 보면 정말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죠. 제가 한 건 별로 없었어요. 들어주기만 했죠. 22년 반 동안 제 수업을 들은 2천여 명 중 몇몇 후배들과 지금까지도 독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후배가 얘기했어요. 선배님, 미리 말씀 못 드려 죄송했지만 사실 티타임 때 선배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했어요. 적잖이 당황했지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제 질문에 후배는 대답했습니다. 30분 중에서 27분 30초를 저 혼자 얘기했더라고요. 선배님은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구나. 그래. 힘들었겠네. 장하다. 기특하네. 얘기를 나누다 보면 서너 명의 한 명꼴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처음엔 당황했어요. 주문하는 손님과 응대하는 주인이 볼 수도 있는데 제 앞에 있던 학생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어머, 왜 울어? 울지 마. 혹시 내가 뭐 실수라도 한 거야? 그러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던 후배들. 나중엔 알게 됐어요.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몰입해서 들어주는 경험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들어주세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어만 주세요. 놀랍도록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일주일에 걸친 티타임이 끝나고 그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들어서면
신뢰의 눈빛으로 가득 찬 학생들의 미소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듣기의 힘은 그런 겁니다. 낮게 천천히. MBTI가 뭐예요? 요즘은 사람을 만나면 MBTI부터 물어봅니다. 알파벳 하나라도 자신과 일치하면 무척 반가워하죠. 세상의 많은 사람을 고작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반감을 품었던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ENFJ, 외향적이라네요. 맞습니다. 저는 꼬꼬마 시절부터 사람을 좋아했대요. 집에 놀러온 어른에게 아장아장 걸어가 무릎에 앉았대요. 집에 딸린 일터에서 일하느라 바빴던 어머니 대신 동네 어른들 손잡고 마실 다니느라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어요. 학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에게 다가가 웃으며 인사했거든요. 안녕. 저를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겠죠. MBTI 맨 앞자리가 E 아닌 I로 시작하는 내향적인 분들 말입니다. 하지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내향적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모아서 적절히 쓰는 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들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에게 끌리고 신뢰감을 느끼거든요. 23,400명 안팎의 초대 손님을 만나며 아침 토크쇼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시절 제가 느낀 바도 그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뢰하는 유형은 따로 있구나. 요즘은 달라졌겠지만 예전에는 보험사에서 해마다 계약을 가장 많이 체결한 설계사를 보험여왕이라 부르고 시상식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스코리아처럼 왕관을 쓰고 긴 망토를 끌며 행진하는 곳도 있었죠. 연말쯤 그분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3년 연속 만나본 세 군데 보험여왕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향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는 것. 그러고 보니 모두 체구도 자그마한 편이었네요. 옷도 참 얌전했고 차분하게 얘기 나누던 것도 공통적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차고 성격도 괄괄하며 유머 감각 넘치는 캐릭터의 보험여왕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일 겁니다. 사고든 질병이든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믿고 찾아가 의논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사람. 내성적이면서 꼼꼼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겠죠. 어디에서 무얼 하든 마찬가지 아닐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비슷할 거예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한 계단 위로 올라서려면 면접을 보거나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뢰일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 믿어온 사람으로 보인다. 우리와 함께 일을 하면 제 몫을 잘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토익 점수나 학점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최종 단계에 이르러 점수가 엇비슷한 상황이라면 결국 신뢰를 택하겠죠.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자신이 그런 사람임을 알리는 게 중요할 겁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만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요? 우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들으려 노력하자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낮게 천천히. 여러분 곁에 있는 아이를 떠올려 보세요. 아이는 누구나 귀엽고 예뻐요. 그 아이가 말을 할 때 가만히 지켜보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높게 빠르게. 20, 30대까지는 대개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20대에 출연했던 방송을 보면 어찌나 톤이 높고 또 어찌나 빠른 속도로 말을 하는지 부끄러워 차마 보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불쑥 옛날 자료 화면이 튀어나오는 유튜브, 민망합니다. 높고 빠르게 말을 하면 발랄하거나 귀엽게 보이지만 신뢰는 가지 않습니다. 뉴스를 볼까요? 신뢰감의 대명사인 앵커는 남녀 구분 없이 낮은 톤으로 힘을 주어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 어쩐지 믿음 가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열이면 열, 천천히 말할 겁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지금부터 연습해 보세요. 살짝 낮은 톤으로 조금 천천히 말하기. 이 두 가지 팁은 캐나다 교포 학생에게 배운 거였어요. 꽤 오래전 아나운서실에서 근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마침 저를 찾더라고요. 아주 세련되고도 예의 바르게 말하던 그 학생은 방학 동안 모국어를 배우러 왔고 귀국을 앞두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말을 공부하며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교재 삼아 들었는데 떠나기 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요.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통화하다가 곧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했죠. 여학생의 말씨에 제 마음이 스르르 열렸나 봅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세련되게 잘하는지를요. 그녀의 대답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낮게 천천히. 어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우리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두 가지만 기억하라. 낮게 천천히. 캐나다에서 태어나 영어부터 배운 교포 학생이 한국 아나운서귀에도 쏙 들어올 만큼 신뢰감을 준 말하기는 톤과 속도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낮게 천천히. 그럼 연습해 볼까요? 처음 만났을 때 인사말부터요. 낮게, 안녕하세요. 천천히, 반갑습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릴게요.